이제 조현병부터 볼 차례죠. 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일단 정신과 질환 중에서 가장 메이저 질환일 거예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그래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가 뭔지, 경과 예후 특성 이런 것들, 좋은 경우 나쁜 경우 이런 것들이 국시 나오더라고요. 뭘 보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다음에 원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들이 있죠. 첫 번째가 조현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정의, 원인, 증상, 특성. 올해도 기출이었었죠.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찾는 거요. 쓰는 거. 2012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이거 진단, 그 다음에 이제 간호 중재가 나왔는데, 간호 중재가 국시에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올해 년도에는 망상에 대해서 간호 중재 갔다가, 그쵸? 이제 잘못된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망상장애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망상장애라고 따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하나로서 망상장애가 들어갔더라고요. 알다시피 거기 4번이에요. 저 시험 문제 국시에 많이 나오는 파트고요. 단기 정신증적 장애, 그다음에 조현형 장애, 조현정동 장애, 물질 약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정신장애와 관련된 긴장증, 카타토니아 있잖아요. 긴장증, 그 다음에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긴장증적 장애, 그 다음에 분열성 성격장애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아래 하위형이 상당히 지금 많아졌어요. 시험 문제 기출되고 있는 거는 일단 위쪽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서 일단 조현병이 메이저 질환 중에서 크구나. 두 번째 있는 망상장애까지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간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이 있을 때 우리가 체크하는 약물이 안티사이코틱 드럭이죠. 항정신성 약물. 2011년도, 96년도 시험 문제 각각 기출했었던 것이 있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중요 메이저 질환 중에 우울장애가 있는 거죠. 우울장애는 일종의 정동장애죠. 사고의 장애, 무슨 장애, 행동장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서의 장애죠. 우울장애. 그래서 정의는 슬픔, 즉 상실이나 이별에 따른 정서 반응인데 애도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슬픔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원인, 그 다음에는 행동증적 특성이 있다. 자,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뭔가 변화가 있죠.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이거 저기 교과서에 도표를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보이나 행동 특성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이게 국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우울장애가 있을 때 보일 수 있는 생리적 장애의 증상이 아닌 게 뭐냐. 인지적 장애의 증상이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장애 들어가는 그런 하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위 유형에는 첫 번째가 중요 우울장애죠. 주요 우울장애. 2017년도 올해 약물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도 기출됐던 문제예요. 똑같이 약에서 2012년도도 기출됐던 문제이죠. 정의, 원인. 일단 진단하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백의 인지행동치료에서 인지 왜곡하고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에서 다 묶어서 나왔잖아요. 지금 2016년도에 나왔던 거는. 그쵸? 그 지문을 쭉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우울장애로 볼 수 있는 증상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왜 몸무게가 줄었다가 아니라 몸무게가 몇 킬로였는데 얼마로 줄었다는 진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던 그 질문 기억나시죠? 그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진단, 간호하고 이제 간호 중재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중요 우울장애는 2017, 2012, 2016년 여러 번 지금 기출되고 있네요. 사실 작년도에 우울장애가 나왔으면 올해는 안 나와야 정상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내 것도 많은데 뭐 이거 또 냈을까? 다른 거 낼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한 번은 인지행동치료, 합리행동치료에서 한 번은 약물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잊지 마시고 시험 문제가 반복돼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두 번째가 지속성 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라고 하고요. 파괴적 기분조절장애, 그다음 월경적 불쾌장애가 있다. 전반적인 간호과정, 항우울제,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올해 연도 기출되었던 거, 그거까지 해서 나왔던 거 있었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우울장애 말고도 또 아까 우리가 왜 교과서에서 보면 양극성, 바이폴라 같은 그런 거 있다고 얘기했었죠. 양극성 관련장애. 그 다음 증상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 하위 유형에 보면은 양극성 장애.
2010년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여기 1이 아니라 2010년도.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정의, 원인, 간호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 기분 장애. 여기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양극성 장애에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는 양극성 장애 1, 양극성 장애 2, 그 다음에는 순환 기분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 양극성 장애가 2010년도에 우리 시험 문제, 보건 시험 문제 기출을 냈었고요. 양극성 장애 2가 있고 세 번째가 순환 기분 장애가 있다. 네, 거기에 따른 간호나정, 항조증제 이런 것들이 국시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열어가지고서 정신장애 2를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분류만 잘 해놓으면 그래도 공부하기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인격장애가 있다. 인격장애가 다른 교과서 용어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또. 다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여기서 시험 문제 보통 보면은 오래전에도 문제가 그랬잖아요. 조현병 가로치고 정신분열증. 혹시라도 이거를 갖다가 이견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책마다 번역어가 다르니까. 현재는 우리 그 대한정신과학회에서 정신과협회에서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이게 낫지 않는 질병.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용어를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조현이라고 바꾼 거죠. 즉 현이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다 흐트러져서 있다. 이런 의미로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어때요? 질환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용어 때문인데 이제 인격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한 개인의 생각과 감정, 행동 양식, 대인관계가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벗어난 거. 결국 그 사회에서 그걸 인격적으로 어때요?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으로 대우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인격장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벗어난 거. 그걸 인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유형에는 뭐가 있대요? A군, B군, C군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편집성 인격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조현형 인격장애, B군은 반사적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C군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옛날에 히스테리성 발작 이런 문제 잘 나온 적 있었거든요.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은? 인격장애의 B군의 히스테리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어떤 특성들을 보이면서 남한테 어텐션을 받고 싶어 하면서 갑자기 졸도하고 실신하는 아이들. 기출력도 문제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히스테리성 발작해가지고서 예, 저기 뭐지 응급간호에서 그걸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환에서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런 비군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인 거죠. 병원에 갔을 때는. 그래서 C군은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신분열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격에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분류를 알고 있는지, 각각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국시에 나오는 문제는 더 풀기가 어려워요. 2012년도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급식의 섭식장애, 정의, 원인, 하위형에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올해 2011년도, 그 다음에는 2005년도 기출됐던 문제가 신경성 식욕부진증, 그 다음에 신경성 폭식증은 2011년도, 그쵸? 2006년도에 기출됐던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과잉섭취, 이식증, 반추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어디정인데 이식증이란 게 뭐예요? 음식을 아닌 거를 갖다가 먹는 걸 이식증, 피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렸을 때 이식증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체내 철분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이식증이 생긴다. 그런 지문이 있어요. 그쵸? 근데 텔레비전에서 그 보다가 보니까 동물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진흙을 가서 계속 먹으러 온대요. 그게 자기 치료 방법이래. 근데 그 진흙을 먹으면 부족한 철분도 먹고 무기질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또 체내에 나쁜 건 배출을 시킨다래. 그래서 자기가 자생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식증이 정말로 이해가 되더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거는 반복적으로 읽어도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진흙에 그런 성분들이 있대네요. 그래서 아마 흙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먹는가 봐요. 급식 및 섭식장애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 간호까지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관련 중독 장애예요.
물질 관련 중독 장애에서는 정의, 원인, 개념, 시험 문제가 이 개념을 갖다가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질 장애에서 개념을 여기다가 빨간색을 색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물질 장애를 물질 장애인 정신 장애로 안 보고 청소년 시기에 약물 남용이라는 의미에서 건강 증진 파트에서 학교에서 자료를 다뤄요. 그래서 여기는 좀 깊은 편인 거예요. 내용을 갖다가 보기에.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개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주관식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물질 오용이 뭐고, 물질 남용이 뭐고, 물질 의존은 뭐고, 내성은 뭐고, 금단은 뭐고, 중독은 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기출제였던 문제. 이거는 건강증진 약물 파트의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질 관련 장애 중에 첫 번째가 알코올이 있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이거와 관련해서는 물질 사용 장애가 있고, 물질 의존성 장애가 있어서 너무 내용이 깊어요. 근데 이제 물질 의존이 다시 뭐냐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인 물질 섭취로 인해서 그 물질을 점점 많이 말하는 내성과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는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개인의 심각과 부작용 상태로 몰아가는 것, 그거를 물질 사용 장애라고 정의함. 이게 교과서 정의이자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정의 내용이에요. 물질 의존성 장애도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봤을 때 첫 번째가 알코올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 뭘 갖다가 물어봤었냐면은 뭐 태알코올의 증후군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왜 그 뭐죠? 환시, 환각, 착각 기출했던 문제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신과 쪽으로 문제가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알코올 쪽은 국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알코올만이 가지는 생리적인 영향이 있죠. 이거 교과서 내용이 작으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제가 건강증진 자료라고 올려놓은 자료 있어요. 거기 찾으면 물질 남용 자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알코올이 미치는 생리적 영향이 있죠. 이거 국시에 기출되고 있는 문제고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다 거기 있어요. 건강증진 파트에. 알코올 남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전이 뭐냐.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알코올을 먹을 만한 이유가 있죠. 또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내가 술 먹는 건 다 남 때문이에요. 투사죠. 이거 가장 기출 많이 되는 파트 중에 하나더라고요. 국시에 예. 알코올 남용 방어 기전. 그 다음에 알코올의 진행 4단계가 있고요.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들이 있죠. 중독, 알코올 금단, 알코올 환각, 알코올 금단 성망은 2013년도에 기출되었던 객관식 문제고요. 주관식 문제. 그래서 환각하고 착각이란 단어 갖다 시험 문제 냈었죠. 이거 환각이자 착각, 환시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이거 나왔던 거 2013년도에 주관식 시험 문제이고 알코올 금단 선망 증상은 국시에 4번 나오는 문제예요. 그 중에 우리는 환시, 환각, 착각 갖다가 그쵸?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망 당시에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죠. 금단 선망일 때 보통 응급실로 와서 실려오는 경우들이 많죠. 알코올성 치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니케 증후군 있죠. 또 콜사코프 증후군도 다 뭐예요?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들이에요. 그리고 태알코올의 증후군이 있다. 혹시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를 갖다가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시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카테고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담배, 중지신경 억제제, 대표적으로 약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중지신경 억제제가 중지신경 흥분제하고 환각제가 있다. 대표적인 억제제에는 마약제, 진정술만제, 알코올, 흡입제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중지신경 흥분제에는 암페타민, 필로핀, 메스테딘, 카페인 같은 것들이 있죠. 카페인 우리 많이 먹잖아요. 커피, 잠 깨라고. 그런 것처럼 카페인을 고농도로 만든 거 있죠. 스피드.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잠 안 자는 약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비만을 갖다가 억제할 생각으로 먹는 약물이 또 하나가 카페인 제제예요. 그래서 마르는 증상이 생겨요. 왜냐면 대사율이 올라가서 잠을 안 자거든요. 예. 또 코케인 같은 게 있겠고 환각제로는 LSD, PCP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마초 있죠. 마리화나가 여기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약물을 일단 분류할 수 있을 것.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중독,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인데 중독 장애 물질이 아닌데도 있다는 거죠.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도박 장애가 들어가죠. 도박. 전체 가정을 바친다고 하는 도박. 그것도 일종의 장애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경인지 장애이죠. 국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본이 뭐냐면 치매 관련 사업을 갖다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치매, 우리가 옛날에 이거를 치매라고 했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신경인지장애라고 얘기해요. 신경인지장애. DSM-5에서 새롭게 명명한 용어예요. 신경인지장애. 정의, 원인, 그 다음에 유형을 알아야 되겠죠. 중요 신경인지장애는 우리가 옛날에 이걸 갖고 막 분류를 했거든요. 종류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증상, 심각도 하위 유형에는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중요신경인지장애 아니면 경도신경인지장애 즉 심각하냐 그 다음에는 심각하지 않냐로 나누는 거예요. 네.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로 나눠서 주요신경인지장애 하면은 심각한 상태예요.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거는 경도라고 구분을 해요. 아셨죠? 이거 좀 새롭게 그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거로 구분을 하는구나. 그래서 주요신경인지장애는 뇌질환으로 인해서 한 가지 이상의 인지적인 영역에서 과거의 수행 수준에 비해 심각한 인지적인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주요신경장애라고 얘기한다. 주요신경인지장애, 일명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증상에서는 실어증, 실인증, 실행증, 그 다음에는 기타 실행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성격 같은 거에 변화나 환각 같은 게 있다. 진단, 다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심각도를 구분을 하는데 주요 신경인지장애 심각도에서는 다시 또 구분을 하죠. 왜 치매 어르신들 보면은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고 덜 심각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경도, 중등도, 중증도로 구분을 해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예, 와,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게 주요 신경인지 장애로 들어가는구나. 다시 거기에는 아주 심각하다, 중증도. 그죠? 완전히 의존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등도는 일상생활의 기본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경도는 수단등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한다거나 돈 관리하는 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경도라고 얘기를 한다. 구분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경도신경인지장애가 있다. 경도신경인지장애는 치매 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다고 경도신경인지장애라고 한다. 이런 거는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언어, 기억, 판단력 같은 게 저하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딱 치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도신경인지장애. 예.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기 신경인지장애가 국시에 많이 나와요. 실어증, 실인증, 실행증 이거 다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도, 중등도, 중증도에 보면은 여러분 교과서나 어디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못한다. 이거는 뭐인가. 이렇게 그 상황을 가지고서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중증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심각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선망인 거죠. 간호과정은 이게 거기 지금 보면은 신경인지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간호과정은 뭘 해줘야 돼요? 실어증, 실인증, 실행증 다 생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간호과정은 우리 성인 교과서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또 정신과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정신과는 정신과적인 접근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디에서 보시냐면은 알츠하이머 질환. 거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아마 훑었었어요. 그 내용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 관련 장애는 생략, 성 독착 장애도 생략 갖다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거 소아정신과에 하고 얘기할 것이 바로 뭐냐면 신경 발달 장애라고 구분을 해요. 아까 용어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아까 우리 목차 20에서 질환 20에서 맨 마지막에 있던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신경 발달 장애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죠? 그래요. 아동 청소년기에 생기는 정신장애. 그래, 신경 발달 장애지. 그래서 뇌발달 지연 또는 뇌손상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정신장애를 신경발달 장애라고 게 정의예요.
주로 어린 시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어린 시기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는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원인은 청소년기의 특성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생기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럼 어떤 것들이 신경발달 장애에 들어갈까? 첫 번째가 지적장애, 멘탈 리타데이션이죠. 2010년대 기출됐었고요. 의사소통 장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국시에 엄청 많이 나오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진단, 간호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ADHD죠.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국시도 많이 나오는 질환이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3년도 5번이나 기출이었던 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의 아이들 최근에 들어서 신문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이 왜 그 공부가 안 된다고 할 때 먹는 약 있죠.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이 먹는 약이에요. 치료제로. 그것도 시험문제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는 특수학습장애가 있죠. 그 중에 읽기장애가 시험문제 2011년도에 한 번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쓰기장애, 산수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운동장애도 들어가는데 운동장애에는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그 다음에는 정형적 동작장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틱장애가 들어가요. 틱은 운동장애예요. 틱 많아요. 학교에서 많이 보시죠? 네, 92, 94, 2010년도에도 기출됐던 질환이에요. 틱장애. 그래서 유형을 알아야 돼요. 일가성 틱장애냐, 만성 틱이냐, 듀렛이냐. 시험 문제가 듀렛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간호중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파괴적 충동 통제 장애 및 품행 장애예요. 우리 아까 보면은 왜 뭐 있었어요? 그 품행장애라고 했던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파괴적 충동 통제 장애 및 품행장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묶어가지고 아동 청소년 장애라고 정신장애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파괴적 충동 통제 장애 및 품행장애의 하위 유형에는 뭐가 있대요? 첫 번째가 적대적 반항장애.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보통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얘기하는 간헐적 폭발장애. 2012년도에 기출되었던 거. 정의, 진단을 알아야 되겠죠. 없지요? 있어요? 굉장히 미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 2012년도, 2010년도 기출되었던 품행장애. 2012, 2010년도에 품행장애가 나왔었어요. 이 품행장애 아이가 18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전이면 품행장애예요. 그런데 그걸 넘었으면 그냥 뭐로 들어가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들어가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반항성 장애, 도벽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형에서는 청소년 시기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질환이 쉽게 떠오를 거예요. 적대적 반항성 장애들 있잖아요. 남하고 물건을 훔치거나 때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뭔가 애가 좀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삐딱하다 그러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중요 질환에 대한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적대적 반항성 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품행장애. 나는 작년도 시험 문제에 간헐적 폭발장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면각성 장애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불면증 한 번 정도는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까지가 중요 질환들이에요. 자, 분류 틀을 지금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봐야 될 파트는 뭐냐면 이제 취업 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정신과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가 약물이 있겠죠. 약물 치료. 약물 치료에는 첫 번째가 항정신병제. 뭐가 있대요? 정형향 정신병제, 비정형향 정신병제. 옛날에는 메이저 트랭클라이저라고 얘기했죠. 이거밖에는 없었어요. 메이저 안티사이코틱 드럭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면서 이거에 보완을 해가지고 나온 게 비정형 항정신병제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국시도 많이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양리기전을 물어봐요. 정형향 정신병제는요, 주로 양성 증상에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비정형향 정신병제는 양성 플러스에서 음성에 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양리기전에. 그래서 시험 문제의 종류도 물어보고 있고요. 다음 중에 주요 정원제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96년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페로치아틴, 소라친 같은 그런 약물이 나왔고요. 정형 항정신병제에 보면은 부작용이 있죠. 시험 문제가 또 기출됐던 문제예요. 추체외로에 추체외로 관련해서 부작용 일으키고 항콜린성 증상, 진정작용, 항아드레날린, 혈액계, 무가립증, 대사성, 기타, 피부 반점이나 포토포비아, 광선감염, 민감증, 황달, 간, 독성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추체외로계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도파민, 그 다음에 콜린성 약물을 투약하도록 할 것. 이것도 국시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은 항콜린성 제제, 이 약물을 투약했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 있었죠. 항콜린성 증상. 그래서 방광에 무슨 소변을 못 보는 증상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 약물 사이드 이펙트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페노치아틴이죠. 소라친. 메이저 트랭클라이저라고 얘기하는 중요 정원제. 중요 사이드 이펙트가 추체외로 항콜린성 진정, 항아드레날린, 혈액계, 대사성, 기타도 있다. 기타도 기억을 하라고 거기다가 넣어드렸는데 국시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요 정원제라고 얘기하는 항정신성 약물은요. 정신과의 한 획을 그었다 그래요. 정신과 역사에서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그 조현병 그러면은 다 있는 거죠. 정신 행동장애, 정서장애, 그 다음에 사고의 장애, 지각의 장애, 인지의 장애가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과 환자 같아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한테 투약을 했더니 너무 효과를 갖다가 많이 봤다 그래요. 기본은 뭐냐면 치료가 되지는 질환은 아니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치료에 인벌브를 시킬 수 있는 약물이에요. 왜냐하면 양성 증상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데 이 약물 때문에 결국 또 뭐가 생기냐면 정신과 환자를 정말 정신과 환자답게 만들었다 그래요. 추체외로 증상 때문에. 그래서 일명 뭐라 그래요 이거를. 슈도 파킨소니안이라 그래요. 이 약물을 투약하다가 보면 파킨소니안 질환 같은 증상이 생겨요. 침을 질질 흘리거나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한 곳을 응시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증상들이 추체외로의 증상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물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도파민 그러니까 파킨슨 생각나죠? 그죠? 도파민 부족증이잖아요. 도파민을 투약하죠 치료제로. 그래서 정형 항정신병제의 중요 부작용이 추체외로 증상이 있는 게 슈도 파킨소니안 같은 거구나. 그래서 도파민을 투약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비정형 약물 생략하겠고 그 다음에 올해도 기출이 되었죠. 항우울제. 항우울제에는 3만개 항우울제, SSRI, 그 다음에는 마오 이니비터가 있다. 지금 마오 이니비터만 시험 문제 2번 물어봤네요. 2017년도 올해하고 2012년도에 고혈압성 위기에 대해서 물어봤던 걸 볼 수 있고 음식 뭐 있죠? 티아민이 많은 거. 그쵸, 그걸. 티라민인가? 티아민이 아니라 티라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고혈압성 위기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물어봤죠. 자, 기분 안정대로 쓰고 있는 것이 리튬이에요. 리튬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죠. 이거 왜 우리 건전지 만들 때 쓰는 재질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약물 처음 쓸 때는요. 리튬 중독증도 생겼대요. 아주 그런데 이 약물을 먹고 나서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쓰고는 있는데 국시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약이더라고요. 양리기전, 종류, 부작용 알아야 되겠고요. 항경련제 있고 항불안제가 있죠. 벤조다이아제핀, 국시에 기출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 그러면 항불안제이자 수면 유도제예요. 가끔의 연예인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무슨 약물을 먹는데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약물이 지금 벤조다이아제핀계에 관련된 약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개선, 기능 개선제로서 이제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약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약물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치료도 있다. 전기경련 치료, 국세기출이었던 문제, 간호중재. 일렉트릭 샥 주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고요. 국시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치료예요. 정말 온도 조절이 안 되네. 더 들어갔다. 자, 정신과 치료, 약물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나오는 신체적인 치료를 빼고 나머지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옆에서 지지를 해주는 거죠. 저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안심해서 지지해주고 환기시켜주고 재반응 뭐 이렇게 하는 지지정신치료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가 정신분석치료도 있다. 정신분석치료가 있고 정신분석치료는요. 우리가 환자를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가 생겨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거 갖고 또 말을 이어서 그래서 그때는 뭐가 어떻고 왜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자유연상을 하게 하고 꿈의 해석 같은 거 시키는 것들이 정신분석 치료에 들어가죠. 정신분석 치료에서 가장 주목적을 갖다가 두는 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병식. 아, 내가 그게 병이구나. 병을 인식시켜주는 병에 대한 인사이트 시키는 게 병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알고 그거를 실행하도록 하는 거 있죠. 그게 제일 치료의 단계의 중요 내용으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왜 작년인가에 보면은 공유진 나오고 왜 그 최고의 사랑 말고 그 있잖아. 조인성 나온 거. 그거 뭐더라? 사랑이었나? 그게 왜 정신분열증 환자였잖아요. 조인성이 계속해서 왜 아이가 하나 있어서 맨날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리얼리티가 왜 깨져 있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 나왔던 거 있죠.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그 남자애는 그 뚜렛 증후군이었고 괜찮아 사랑이야. 참 잘 쓴 것 같아. 예, 근데 정말 정신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인식을 주잖아요. 그게 병인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 내가 이게 병이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과정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병식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는 약의 도움을 받고 병원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해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실행인 거죠. 그래서 왜 그 드라마 끝날 때 가끔 조인성이 나쁠 때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다시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게 지금 뭐냐면 실행인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정신분석 치료의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되셨죠? 자, 그래서 대상은 불안장애, 전환장애, 우울장애, 약물 중독 없는 인격장애, 성장애, 급성 기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는 보통 제외를 한다. 성장장애, 전환장애, 우울장애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한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분석 치료가 있고 실존주의 정신치료도 있는데 실존주의 정신치료에 합리적 정서 치료가 들어간다고 분류를 해요. 근데 합리적 정서 치료는 우리가 보통 인지행동 치료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지금 하나 뭐가 더 붙은 거예요. 합리란 말이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래서 AS의 합리적 정서 치료를 실존주의 정신치료로 분류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카테고리가 항상 치료하는 것이 어때요? 치료는 A가 나왔어요. 그 B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정반합 해가지고 A 플러스 B로 나가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놓기도 하고 저기다가 놓기도 해요. 그래서 실존주의 정신치료를 넣기도 해요. 인지행동치료 넣기도 하고요. 합리적 정서치료가 시험 문제 나왔죠.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 A, B, C, D, E로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의미치료, 현실치료, 게스탈트 치료, 내담자, 중심치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기출되고 있는 우리 아까 봤던 거죠.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인지행동 이론. 정신과 질환에서 인지행동 이론에서 볼 때는요. 정신장애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만 조정하면 돼요? 행동만. 그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행동만 치료하자라고 보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행동이론이에요. 행동이론. 그러면 행동 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미 발달 단계에 생긴 원인을 어찌라고. 뭐 관계 때문에 생긴 원인을 어떻게 해?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만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보는 것이 행동치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동치료 중에서 행동을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조작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행동 증가, 행동 감소. 그 중에서 뭐가 나서 시험 문제? 소멸, 중지. 2015년도에 기출됐던 것을 볼 수 있죠. 정신과에서 기출되었던 소멸, 중지. 자,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 체계적 둔감법. 2015년도에 기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행동치료에 지금 들어간다고. 홍수법도 같은 체계적 둔감법.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거. 여기 지금 나오는 행동치료 다 공부하셔야 돼요.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인은 조절할 수 없어. 이미 발달 단계에 생겼던 건데 어떻게 하겠어? 행동만 좀 고치도록 하겠다. 행동 이론 치료. 행동 이론에 따른 행동 치료. 그 다음에 인지가 문제야. 인지를 바꾸면 돼.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인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인지 이론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원인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인지만 좀 변경을 하자. 그래서 아까 A는 선행 자극이 있었는데 B,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자기가 믿는 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신념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반응을 보이겠고 그 반응이 어때요? 정서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A, B, C였잖아요. 그래서 앨리스는 여기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D, 디스퓨트. 너 왜 그런 인지적인 왜곡을 갖다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적극적 논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이펙트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쳐서 나왔던 것이겠고요. 인지 이론 중에서는 인지 모델들이 있는데 핵심 믿음, 중간 믿음, 자동적 사고가 있다. 그 다음에 개념화, 치료자 역할 같은 게 있다. 인지 이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교과서에 보면 나와요. 인지 모델도 교과서에 그림이랑 그려져 있어요. 어딘가에 보면은. 그쵸? 그거 예제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 인지 모델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서 나와서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뭐예요? 인지 행동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인지 치료 제2동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인지 왜곡을 알아서 조정을 하는 게 들어가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치료 기법은 2013년도에 기출됐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과서에 세 가지 개념 틀로 나왔던 거. 불안을 완화하고, 그렇죠? 아까 자극이 있어서 가치이자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반응으로서 정서나 행동 반응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생긴 정서 반응에서 불안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불안을 완화하자.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가운데 있는 신념 체계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인지를 재구조화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맨날 소풍 가는 날만 비가 와요. 그런 인지를 갖다가 바꿔보자는 게 지금 인지 재구조화를 갖다 시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뭐를 해요? 새로운 행동학습 기법을 알려주는 거죠. 모델링, 쟤처럼 해봐. 이런 모델링 같은 걸 시켜주는 것이 새로운 행동학습 기법이다. 2013년대 기출이었던 도표예요. 그 도표 중요하니까 꼭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크게 인지행동 이론하고 인지행동 치료 기법으로서 제2동향까지 같이 해서 봤어요. 행동이론, 인지이론 이해되시죠? 원인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는 행동만 바꾸자, 하나는 인지만 바꾸자. 각각에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거기 나오는 치료 기법에 나오는 것도 다 위에 있는 걸 다 활용을 해요, 다. 이제 막 섞여가지고 다 활용을 하니까 그 교과서 분류 틀을 갖다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치료 방법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인지행동 치료를 봤어요. 네 번째나 이거 정신치료 중에. 정신치료, 그치? 약물, 신체, 정신, 그 다음에 인지행동.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동기강화. 동기강화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교과서가 굉장히 긴 면을 할애해서 저 공부를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은 읽어보세요. 자, 오늘 동기강화 상담이 뭔지. 자, 그걸 한 번쯤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치료이죠. 기출이었던 문제이죠. 자, 가족치료.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를 갖다가 이제 에커만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고요. 이것도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다세대 가족치료가 있다. 2014년도 기출이었던 문제이죠.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문제가 뭐예요? 지문에 제시된 것 중에서 삼각관계를 찾아서 제시를 하고 정의하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뭐가 있었어요? 중요 개념 중에 자기 분할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갖고 있는 삼각관계가 거기에서 생겼던 자기의 미분화가 있죠. 그게 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관계를 해결하고 자기 분할을 시키는 게 정신과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다음 세대로 이게 또 내려간대요. 그래서 다세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접근은 자기 분할 삼각관계 기출됐던 문제. 이거 외에도 가족 투사 과정, 다세대 전수 과정, 형제 순위 정수적인 단절이 있다. 이것도 교과서에 도표로 두루룩 나와요. 도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나머지 쫙 봐야 되겠죠. 네? 예, 그걸 잊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가족치료도 있다. 2010년대 기출했었어요. 구조적 가족치료, 정의, 목표. 가족치료하는데 뭐를 바꾸는 거예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의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고 나면 뭘 해주는 거예요? 재구조화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의 구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가족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재구조화를 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2010년도 기출했었어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을 해주는 게 필요하냐. 가족을 하나의 집이라고 봤을 때 집을 그려놓고 나면 평면도에서 각각의 다 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방, 아빠 방, 애들 방처럼 다 각계에는 자기의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에 보면은 경계선이 명확해야 되나? 경계선이 무너질 때 정신질환이 생긴다고 바라봐요. 그래서 경계,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제휴, 그 다음에는 권력관계 이런 게 서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바라보니까 가족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찾아내고 사정을 해가지고 재구조화를 시키는 게 치료의 목적이에요. 되셨죠? 예, 그래서 치료법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죠. 구조적 가족치료가 치료법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이거 외에도 경험적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치료, 인지행동적 가족치료가 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족치료를 갖다 할 때 세부적인 지표가, 기법 같은 게 있겠죠?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가족치료 기법 중에 공동치료 찾으셨어요? 페이지 어디인가에 있어? 넘기면 다시 넘겨보세요. 찾으셨죠? 네. 자, 가족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정신과적인 틀에서 보는 가족 치료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기법은 어떤 거? 공동치료, 네트워크 치료, 조작적 애도, 가족 조각 기법, 역설 명령, 재할당하기, 거울 기법이자 모방 기법이 있어요. 그거 받으셔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의 중재까지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치료이죠. 우리 정신과에서 가족 치료 많이 하죠. 그렇죠. 각 학자가 제시한 거대로 그래 정신 분석적으로 가족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에커만. 나는 다세대 가족 치료의 그 관점에서 치료를 하겠다. 보행거. 그 다음에 나는 가족을 하나의 구조로 봐서 가족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재구조화시키겠다. 구조적 가족 치료. 그렇죠? 경험적 가족 치료는 생략.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집단 치료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집단 치료 병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정신과 환자 쭉 모아놓고 하는 거. 예, 정의. 알론의 집단 치료적인 요소 그거 있어요. 교과서에. 예, 그거 한번 받으시고요. 적응증. 어떤 사람을 집단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응증도 교과서에 다 있어요. 이것도 국시에 기출되고 있더라고요.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성격과 특성들이 있고요. 또 뭐 무슨 집단은 되고 무슨 집단은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반을만 쭉 내려가면 뭐는 나왔냐면은 거기 보면 집단 치료 과정이라고 나오죠. 집단을 대상으로 지금 치료를 갖다가 할 때 그러면 집단 치료의 전체 과정이 있겠죠. 예, 치료 전 단계,
이거는 뭐하고 거의 비슷하냐면은 페플라우의 우리 치료적 인간관계의 단계 4단계 아까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내용이에요. 치료 전, 그 다음에 조기 단계, 활동 단계, 종결 단계로 진행이 된다. 찾으셨어요? 네, 그 활동 단계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환경치료는 국시에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환경치료의 목적이자 정의가 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환경치료의 종류에 들어가냐,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오락치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왜 조현병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노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요? 환경치료 중에서 왜 작업요법 같은 것을 막 두들기게 해주죠. 그런 발산을 하라고. 그런 것들이 시험에 기출되더라고요, 국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정신간호예요. 지역사회 정신간호 파트에서는 정신사회적 재활,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단계에서 현재 국가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국시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파트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정신건강에서. 1차 예방은 뭐 현재의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주고 질병 발생을 막는 거죠. 정신건강 장애를 갖다가 막는 거를 1차 예방.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거 참 학교에서도 뭐 있어요? 뭐 스트레스 관리해주는 거, 예. 위기 같은 거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쵸? 발달하는 게 생길 수 있는 것들 조기교육 시켜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참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왜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스트레스인가? 그쵸? 졸업도 스트레스이고 입학도 스트레스예요. 그럴 때 이제 학교 견학 같은 거 먼저 이렇게 투어 시켜주는 거, 선생님들을 만나보게 해주는 거 다 그 1차 예방이 되겠죠? 2차 예방은 정신병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갖다 해주는 것이 2차 예방이 되겠죠.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년도부터 들어간 사업이 뭐였어요? 정신평가라고 얘기했죠. 정신건강평가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3차 예방은 현재 정신장애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재활을 도모하는 것은 3차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국시에 그거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파트가 그 파트예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 자, 간호 수행을 할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잠재력과 강점을 개발하고 사회기술 훈련을 시키고요. 정신사적 재활 프로그램을 도모해주고 사례 관리를 해주는 것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사례 관리.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하고 재난이 마지막 파트예요. 아까 위기, 우리 지난번에 위기 한번 정의해서 봤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코핑 메커니즘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위기라고 정의함. 그렇게 봤었죠? 자, 그 위기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예, 위기의 종류, 국시에도 기출되고 우리도 나왔던 문제이고요. 위기의 종류. 우리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는데 국시는 4번이나 나왔던 그거예요. 공부할 영역이죠. 그게는 성숙위기하고 상황위기하고 재난위기가 있다. 이게 저희 지역사회 간호학에는 성숙위기하고 상황위기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재난위기를 하나 추가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거 기출되었던 문제여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기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뭐 한시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고 위기의 단계. 핑크가 제시했던 위기의 단계가 있고요. 위기 중재 기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원칙 이런 것들이 위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서 재난이죠. 재난 종류 올해 기출되었죠. 재난의 종류 크게는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있다.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본다고 얘기했었죠. 예, 2017년도 재난간호의 목적, 중재의 원칙, 재난의 단계 그 다음에 재난의 관리 단계가 올해나도 나왔었죠. 크게는 4단계로 진행된다. 이거 법이에요. 재난의 종류, 재난관리 단계 다 법이에요. 이거 파일이 엄청 커요. 그런데 너무 법적인 내용에서 볼만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딱 봤던 게 작년에 재난의 종류하고 관리 단계를 봤었거든요.
나올 만한 게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재난관리 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진행을 하고 올해 나왔던 거는 대응에 대한 거를 물어봤던 걸 볼 수가 있죠. 되셨죠? 거기 없죠? 재난관리 단계는 없을걸요? 그쵸? 재난의 종류 있어요? 간단하게. 예. 그거 어디를 한 번 더 보시냐면은 지역세 간화. 근데 제일 좋은 건 법규를 저는 확인해서 봤었어요. 예. 왜냐면 교과서에 법규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법규에 의하면. 그래서 종류, 재난관리 단계까지 해서 정신과 과목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길게 본 지금 마인드 맵이에요.